예, 반갑습니다. 태경입니다. 바른미래당 베테랑으로 뽑히셨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쯤 나오실 텐데 예, 청취자분들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뭐 저 욕도 많이 듣고 또 가끔씩 칭찬해 준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문자 폭탄 오거나 절 질타하시는 목소리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많이 배울 것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한 관심,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 대한 관심과 질타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폭탄이 최근에도 계속 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그 여성 차별 그 운동하는 단체에서 왔습니다. 왜요? 아마도 뭐 제가 그 워마드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집단에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약간 여자 일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했죠. 좀 비판을 했죠.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닐까. 근데 정말 한 0.5초마다 하나씩 문자들이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투표 개표할 때 숫자 올라가는 것처럼 문자 숫자가 쫙 올라가는데 아무튼 뭐 알겠어요. 내가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항상. 이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코너는 뭐 특정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뭐 닥치는 대로 얘기 나누는 데거든요. 예. 남의 당 얘기부터 할래요? 자기 당 얘기부터 할까요? 뭐 자기 당 아니 남의 당 이야기가 자기 당이 더 낫죠. 아니 순서상 자기 당 얘기를 먼저 하고 우리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하시려고. 아니 그래야죠. 그래도 좀 체면이 서죠. 남의 당 열심히 공격만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체면은 아닌 것 같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입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바른미래당에 진짜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니 손학규 대표는 중도 통합 얘기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이화여대 강연 가서 보수 재건 얘기하고 있고 뭐 이현주 의원은 반문 연대 얘기하고 있고 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그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도 통합과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는 제가 볼 때 질적 차이는 별로 없어요. 유승민 대표가 오늘 제가 놀란 게 저도 오늘 기사를 좀 보다 왔는데 중도 보수란 말을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중도 보수라고 썼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 표현의 그 예민한 차이를 이제 대화를 직접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개혁 보수란 말과 중도 보수란 말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용어도 썼죠. 근데 이제 중도 보수란 말을 수용했던 게 저는 약간 놀랐고요. 네. 아니 중도라고 하면 내용을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중도 보수, 중도 진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센터라는 개념이 센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당이 합당할 때 이제 개혁적 보수부터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른다 하는 그 정신하고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손학규, 유승민은 같다. 제가 볼 땐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 내부의 구심력을 더 강화하는 거고요. 이현주 의원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분 한 분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적인 정당인데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 당이 뭐 사상 일체화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현주 의원도 태극기 부대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범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안에서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에서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하는 게 마치 탄핵 찬성한 거 후회하는 듯하게 또 들리기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줄타기를 하면서 하는데 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찬양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넘었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억눌린 보수에 뭐 한풀이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손학규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이런 분들 여전히 뜻이 같고 재건해서 어떤 개혁적 통합의 정신 그대로 우뚝 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 뭐 그 전에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의 평가가 끝났으니 보수의 중심은 우리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완전 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온 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보다는 뭐 지지도에 있어서 2배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확 뒤집지 못한 세월이 벌써 하세월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세월은 아니죠. 우리 바른미래당 출범한 지 이제 한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있느냐. 6, 7개월인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주민들 만나보면 기대치는 아직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당이 잘 돼야 하는데 근데 뭔가 부족한 겁니다. 뭐가 제일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른정당부터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요. 오판을 한 게 똑같은 보수의 컨텐츠에다가 우리는 깨끗합니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부각을 시키면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가 어쨌든 부정부패 비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만 부각을 시키면 정책은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바른정당 지지율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뒤집었어요. 처음에 찬성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내에서 개혁 보수라는 게 깨끗한 보수뿐만 아니라 예. 정책도 중심 이동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걸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한번 지지율이 그때 20%를 넘다가 지금은 18세 선거권에 그럼 다 동의합니까? 지금은 뭐 이견 없죠. 그래요? 예, 이견 없죠. 전혀 이견 없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이 있잖아요.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특히 북핵 문제, 남북 관계.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당 내에서 아직 완전히 이견 해소된 건 아니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내 정책 가지고는 이견이 첨예하진 않아요. 이제 이현주 의원 목소리가 큰데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목소리고. 근데 이현주 의원도 뭐 이제 이현주 의원 목소리가 반영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당론이 그건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것이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적인 의총을 통해서 다 해소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립이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남북 관계 해빙과 북핵 문제 해결 같은 건 우리도 적극 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수가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한미 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우려를 많이 표시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건 우려 표명하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짧게 이야기하면 비판적 협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속하는 것은 견제를 하되 나가는 방향은 이게 옳다. 평화로 가는 것이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 당의 어쨌든 당론을 못 정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헤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좀 차별되는 보수 정책의 컨텐츠까지로 무장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총선이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그렇죠. 남았고, 근데 이제 고비마다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저희 당은 얼마 전에도 이제 원외위원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우리 당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당의 목표를 총선 전에 기호 2번 정당이 되겠다. 기호 2번 정당이 될 것이고. 기호 2번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이 늘어나요? 의석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오나요? 그게 이제 우리 당이 30명이잖아요. 예. 한국당이 한 110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당에서 한 45명 정도가 이동하면 우리 당이 2당이 됩니다. 한국당 쪼개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쪼개집니까? 뭐 그건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뭐 전당대회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명확한 것은 한국당이 TK 말고는 당선될 때가 있습니까? 뭐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수도권은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준비하고 있으면 한국당은 사실 지금 하나 모여있기 때문에 큰 것 같지만 모래성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지도 조사에서 보수 쪽 1등 나오는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20%든 7, 8%든 당선 가능성이 똑같은 없으면 거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인데 보면 TK 말고는 당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예.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당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그건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고 제 질문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그분도 역시 대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의미 없다 그 얘기인가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죠. 확장성이 없죠. 확장성이 없다. 없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행보를 보면 또 친박적 의원들하고만 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보수 진영에서 확장성이 제일 큰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지금으로 봐서는 뭐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유리하죠. 그래서 보수에 한정해서 지지율을 조사하면 황 전 총리가 좀 더 잘 나오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하면 유승민 대표가 좀 더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확장성은 유 대표가 좋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대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언하듯이 좀 물갈이를 해낼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 전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준 위원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좀 해보시라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물갈이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좀 요동이 치는 거죠. 야당 전체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근데 저는 뭐 여태까지 잘 못할 거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위원장이 뭐 아예 공언을 했잖아요. 예. 뭐 남자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총선이 임박했을 때 사실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해서 다음번 공천을 하는 거지. 총선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기간에 현역 의원을 물갈이 해가지고 그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이런 주장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시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길 바라는 거군요. 지금 네, 계속. 시끄러워야 됩니다. 왜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저기 뭐 한국당이나 우리, 특히 한국당은 저기 좋아서 찍어주는 사람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딱 절벽입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20%? 네, 그렇죠. 지금 뭐 거기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기 좀 근본적인 좀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진은 바른미래당에서 지진이 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나야 우리 한다. 당은 뭐 지진 날 게 별로 없죠. 우리 당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좀 뭔가 일 좀 터져라 하고 지켜보고 계시군요. 우리 대환영이죠. 이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다고 지금 있는 분들이 그대로 공천되겠습니까? 그분들도 갈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긴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깨끗한 사람들로 물갈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럼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다른 지역은 지지율이 낮아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 뭐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한국당 의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뭐 시체가 된 분이 자기가 시체된 줄 모르고 있다고. 강시 정치하는 거라고. 그냥 뭐 언론에서 시끄러운 분 뭐 이제 기사 나면 클릭수 높아지니까 정치적 무게는 없다. 그래. 자유한국당 얘기까지 했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그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구성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남해당 경기지사를 왜 그 진상을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듭니까? 첫 번째는 국정이 너무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지사 기사로 도배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안타까운 것인지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사 관련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예. 왜요? 그게 그 성남 출신의 그 장영아 변호사라고 성남시장 출마했던 분인데요. 그 전부터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할 때부터 많이 수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어요? 예, 우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또 지방선거 때도 또 이제 많이 확보가 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제보도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른미래당에 축적된 정보와 제보를 종합해 보건데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건수가 굉장히 많죠. 약간 그 비리백화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개별 건수들 예를 들어 뭐 해경군 김씨 거짓말한 것도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검사 사칭한 것도 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뭐 대장 그 지역 문제 또 거짓말한 것도 있고, 이런 허위 사실들 종합을 해보면 저희들은 이제 유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떠나서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건 좀 도덕적 양심상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밑바닥까지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형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모든 사안들을 바른미래당은 다 사실로 본다. 그리고 저희 당이 또 고발한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거죠. 예,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한 거를 이제 저희들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 그다음 재판으로 갈 지금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위를 만들어서 뭘 내놔도 이건 그냥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보고 오히려 뭐 수집된 정보가 있으면 검찰에 가서 제보하고 이게 나은 거 아닐까요? 아, 제보는 하죠. 예. 제보는 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검찰이 국민 여론 눈치도 살피고 또 권력 눈치도 저는 살필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그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거론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와이프 건드리면 당신 아들 나도 건드릴 거야.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세요? 예, 협박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서로 담합해가지고 뭐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감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특위가 예. 필요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하고 네. 처벌받을 건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들이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예. 굉장히 웃기도 했지만 그냥 비웃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쇼를 하냐. 근데 이게 그 소위 그 해경군 김씨 불기소로 가는 명분 축적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면서 본다. 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들 문제를 세게 꺼냈다.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당의 이제 우리 당도 고발한 것이고. 뭐 예,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 내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 네임덕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 네임덕 현상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자초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비판하던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 시장이 청와대는 지금 탄력 근로제를 하자는 건데 박 시장은 탄력 근로제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 가서 당신들 뜻에 동의한다. 그럼 청와대 공격한 거잖아요. 당론이랑 위반한 거고. 그럼 당 대표가 박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해야 되고 또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들 문제 꺼냈을 때 당 대표가 이 지사 경고를 해야죠. 근데 뭐 극우 타령인 하고 있고 어쨌든 좀 보면 이상하죠.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호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도 레임덕 현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거기에 뭔가 좀 담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해찬 대표가. 알겠어요. 뭐 오늘 처음 해봤는데 괜찮죠? 이렇게 다음 달에 또 이런 식으로 또 갈 겁니다. 너무 예리하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대체로 보니까 남의 당 얘기할 때는 그 당 다 뭔가 좀 분란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마음 같고 바른미래당 얘기할 때는 우리를 똘똘 뭉쳐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공격하러 나온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